번영과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네, 광주, 목포, 여수 MBC 특집 4부작 한반도 평화시대 전라도의 길 사회를 맡은 김낙곤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빈나입니다. 네, 올해는 전라도라는 이름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륙과 바다로 개방적인 정책을 펼쳤던 고려가 건국한 지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한반도에는 평화가, 동북아시아에는 공정과 번영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향해 전쟁과 대결로 막혀있던 한반도로 길이 열리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도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부와 2부에서는 도울 김용옥 선생의 강의를 통해서 전라도 청년들이 그려나갈 수 있는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3부에서는 전라도 대륙과 해양을 품고 날다라는 주제로 토론쇼를 펼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특별한 분의 메시지가 도착했죠? 네, 격변하는 한반도의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바로 이낙연 총리의 축하 영상입니다. 전남도지사를 역임하시면서 호남의 미래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신 분인데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이렇게 뜻깊은 특집을 함께 기획하고 함께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는 전라도가 우리 역사에 등장한 지 1000년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가 극도의 군사적 긴장에서 벗어나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국면으로 급반전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전라도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안으로는 예술과 학문을 육성하고 밖으로는 중국, 일본과 교류하며 서로를 이롭게 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의롭게 일어나 나라를 지켰고 권력이 무도해지면 분연히 맞서 싸웠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충무공 이수진 장군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왔다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전례 없이 힘차게 전개되고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온 전라도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지금 전라도는 스스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MBC 3사의 공동기획이 소중한 힌트를 제시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전라도가 올바른 방향을 선도했듯이 한반도 평화 시대도 전라도가 선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가 전라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 하면 흔히 우리가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리적인 길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목표는 전라도로 향하는 물리적인 길 이야기를 재밌게 해보는 겁니다.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 시청자들에게 손에 꽉 잡히는 길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양한 방면의 길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영배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나이승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하신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이건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동국대학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장님이신 윤명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 김명수 명예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현장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먼저 오토바이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며 새로운 길을 내고 있는 탐험가이자 세계 탐험문화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김영국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전남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의 김용훈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해양길을 통해 무역 활로를 넓히고 있는 성산기업 신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새로운 시각의 역사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세계를 인식하게 도와주는 선생님이자 대세 세계사의 저자이신 한빛고 김용남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한꺼번에 소개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올여름 시베리아 횡단 역자를 직접 타고 그 현장을 다녀온 전남 지역 고등학생들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토론을 통해서 이분들의 미래의 길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청년 평화 그룹과 UN 한국 학생협회 전남지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주 청년 활동가 여러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 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남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걸 보면 남북의 정상들이 가장 먼저 평양 공동선언에서 보듯이 첫 단계 해법으로 철도와 도로 같은 길의 연결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다소 좀 추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각자 오늘 출연자분들 한 분 하나하나가 길 하면 내가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길의 중요성을 이렇게 본다. 왜 길이 주목돼야 하는가라는 얘기로 좀 시작한다면 추상적인 질문이니까 답변을 잘 좀 해주십시오. 먼저 이건철 우리 교수님 어떻게 길의 중요성? 예, 이 요즘 키워드가 이제 평화 번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평화보다는 번영 쪽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번영은 상생이 결국은 상생이죠. 상생은 상호 간의 인물적 교류가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길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 저는 그 신뢰로서 로마 사례를 좀 들고 싶어요. 네. 우리가 통상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는데 로마가 일찍이 제국을 이렇게 제패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길에 가장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군수품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빨리 가서 진압할 수 있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군사용으로만 이용된 게 아니라 정신 문명의 통로로도 이용이 됐습니다. 네. 길 하면 또 철도길 하면 또 나이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크로드, 길 정말 그 인간에게 중요한데요. 인간의 그 삶의 기본 요소가 보통 우리가 의식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입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 그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활동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크로드를 통해서 예전에 서역과 이 중국이 동서가 교역하고 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 않습니까? 이번 그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잘 사는 그 평화로운 한반도도 만들고요. 또 미래의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도 만들면서 실제로 이것들이 다 같이 함께 동북아 지역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아태의 어떤 가교 국가로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길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네. 길을 통해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윤명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이 벌써 말씀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역사학자나 인문학자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는 마음의 길을 얘기하고 싶고요. 인류 문명에 당면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제용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첫 번째 우리는 물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교수님 계시지만 김 교수님 계시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인문학자 입장에서 문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의 흐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류, 사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길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겠다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제 이론입니다만은
보통 길 그러면은 전라도에 도자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는 평민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길은 평민적 개념이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라도가 추구하고 있는 것도 대륙과 해안과 하늘이거든요. 그 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망체제라는 이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망체제로 보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굳이 우리 앞뒤에 제 앞뒤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잘 쓰는 네트워크 이론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해양 전문가도 있고 철도 전문가도 있고 물리 전문가도 있고 다 계신데 제 생각에는 전부 다 유기적으로 보는 이런 역사관과 국가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수 명예교수님 물류 전문가신데 길에 대한 얘기, 왜 길에 주목해야 되는가? 여기 앞에도 지도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정치 경제적으로 한반도가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관문이 되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뒤집어서 보면 태평양과 세계를 나가는 명실상부한 교두보로서 이번에 길이 닦여지고 있고 머지않아 열리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이제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네, 우리 민영배 비서관님 왜 길에 주목해야 되는가 말씀하신다면. 대개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길을 여서 약탈을 하는 게 전쟁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연다고 하는 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고 그 교류를 통해서 그 길의 교류를 통해서 번영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신북방 정책의 비전을 평화와 번영의 북방 경제 공동체 이렇게 삼으면서 부제에 이런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길을 열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을 지금 열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에 지금 서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열리고 있다라는 건 현재는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점은 현재 우리에게 지금 어떤 한계가 있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희승 원장님부터 먼저 말씀 들어볼게요. 현재 남북 간의 어떤 철도 도로가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섬나라와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이제 해양권으로 이런 그 무역이나 교류나 경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경제 활동과 경제 성장을 통해서 만불도 만들고 또 중국과의 어떤 그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이제 3만불까지 와 있는데요. 사실 3만불에서 지금 10년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신흥시장을 개척하거나 또는 우리의 경제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런 남북 간 연결을 통해서 사실 대륙 경제권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을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닫힌 폐쇄적인 영토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열린 영토 개념으로 한반도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의 경제 공간들을 넓혀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윤명철 교수님, 그동안 역사 속에서 길은 어땠습니까? 좀 닫혀 있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네. 조선시대 500년이 우리 전 역사는 아니거든요. 조선시대는 사실은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이고요. 정보가 차단이 돼 있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산업을 억제하면서 당연스럽게 상업도 발전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농경위제 사고를 했었고 농경산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백성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목포를 제가 한번 사례로 들어보겠는데 목포가 일제시대 때는 전국 3대 항만이었고 전국 6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근대화되면서 목포가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좀 길에 있어서 좀 홀대를 받았어요. 지금도 호남선의 종점은 목포인데 호남 고속도로, 호남 고속철도가 지금 완공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목포가 활력을 잇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 교수님도 강조하신 길이 막히면 가난해진다. 활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우리 한반도를 중심한 주변국의 길 상황을 한번 보면 거기도 똑같이 닫혀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해양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내륙지향적 국가였었고요. 해양이 아니라 운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해양 활동은 활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해양 국가로 주장하기 시작한 거고 그것이 1대1로 전략 중에서 1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중국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 나 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유라시아 전역을 향해서 철도망 건설이라든가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듯이 도로를 막 건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미국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푸틴이 대집권하면서 2012년도부터는 뉴 실크로드라는 전략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 정부도 계속해서 동쪽에 신경을 쓰는데 다만 지금 미국의 힘이 해가지고 주춤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도 교통망을 확충시키고 있고 이것이 실현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도 영토 분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정부가 또 제안한 것 중에 하나는 사인을 통해 가지고 홋카이도의 JR과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구상도 했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많은 나라들이 각각 유라시아 또는 동쪽 유라시아에서 교통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늦은 거죠, 사실은. 지금 윤명철 교수님 말씀 중에 꼭 우리가 놓쳐서는 곤란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 1대1로는 중국을 위한 일방적인 길놓기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 하는 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이고 교역이 되고 교류가 되고 이 길이 특정 세력과 특정 국가와 특정인을 위한 길이 아니고 이른바 공유제로서 공동 이해에 복무하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남북의 길을 열구려고 하는 이거는 중국이 갖고 있는 그 1대1로 정책의 그 중국 주도성, 우리로 보면 의존성이죠. 이걸 좀 돌파해 나가면서 저 유라시아로부터 한반도까지 교류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12년 전에 저랑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 길 관련을 취재하셨어요. 그렇죠? 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렇게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들 좀 몇 개 첨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그 오른쪽에 우리 한반도가 있고요. 요 밑에요. 네. 그리고 이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데 다양스럽게 한반도는 러시아의 이와 같은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이 중국 철도가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로 협력이라든가 남북중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길을 한 길이 아닌 다양한 루트 길을 개발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비서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함께 또 러시아가 10년 전과 지금과 다른 것이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어떤 고속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고속철인데요. 속도를 높이는 작업. 맞습니다. 네. 속도를 2배 이상 높이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일주일 만에 가는데요. 네. 2025년에는 그것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거죠. 7일 만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속도를 2배로 올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 우리 목포에서 출발해서 저 두만강까지 이제 하루 만에 가는 그런 TKR 1일 프로젝트를 러시아랑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TKR, TSR 8일 프로젝트를 남북러 간에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러한 화물 고속철은 이 서방에 있는 물류 기업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남북러 삼각 협력을 통해서 또 우리 전라도가 먼저 이런 어떤 물류 기업을 육성해서 이러한 어떤 앞으로 미래의 자산들을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길을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고 그래서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네, 오토바이로 대륙을 횡단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현국 소장님, 그동안 어떤 길을 다녀오셨나요? 예, 저는 이제 탐험가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16년 전에 갔다고 하셨나요? 12년 전에. 12년 네. 전에. 저는 이제 25년 전에 예, 좋습니다. 혼자서 네네. 모토바이크란 이동 수단을 사용해서 시베리아를 횡단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을 탐험 프로젝트화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여기 우리가 광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료를 구축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1996년과 2014년 그리고 2017년 세 번에 걸쳐서 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을 했고 도로에 대한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현재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베리아를 횡단하는데 특별한 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유라시아 대륙. 적어도 그냥 바이칼 마실 한번 갔다 올까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1996년에는 네. 8개월이 걸렸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그다음에 2014년에는 여기 광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갔다가 다시 또 육로로 돌아왔어요. 그게 25,000km 정도를 했는데 5개월? 근데 이 개월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내가 컨셉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고요. 2017년도에는 이제 제가 9명의 바이커들을 모아서 바이카로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4,000km 정도 돼요. 그래서 4,000km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쉬잖아요. 네. 그래서 셀러리맨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 휴가를 보통 14일 정도 얻었다고 볼 때 우리 유라시아로 마실 한번 갔다 올까 했을 때 4,000km 정도를 14일이면 갔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마티스, 뭐 오토바이 이런 걸 이용해 갖고 바이칼 정도는 마실 갔다 오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축해 왔습니다. 처음에 횡단하실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제가 처음에 횡단했던 게 이제 1996년이고 이 96년에 모토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서 시베리아를 하는 행위가 세계 최초로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만큼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지만 1991년도 12월 달에 소비에트가 무너졌습니다. 소비에트 한 나라가 무너졌다는 건 그 나라한테 절망에 가까운 고통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방 세계나 저에게는 기회의 땅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고에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팔을 수 있는 물류 이런 시장이 필요했죠. 근데 소비에트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장이 되었고 시베리아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했죠. 춥다고 생각하고 그 두터운 눈 카펫을 열면 지구 자원들이 묻혀 있죠. 그래서 저에게나 서방 세계에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 기회의 땅을 저는 25살 때 접했죠. 그래서 청년 이꼬르 행동이다. 그래서 저는 시베리아로 가서 내가 직접 기회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했고 그게 모터사이클이 되었고 횡단하면서 제가 겪었던 건 기회의 가능성들을 봤지만 그 나라가 무너지면서 많은 부작용도 동시에 봤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제가 횡단을 함으로 인해서 8개월이 걸렸는데 시야가 한 12,000km. 지금 이제 대륙길 얘기하다 보니 대륙길 경험하신 얘기 혹시 여기 중에서 김용선 선생님 그쪽 길 다녀오셨던가요? 네, 저도 다녀왔어요. 얘기해 주시면 다녀온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이제 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쭉 갔었는데 며칠 걸린가요, 거기? 예, 저는 이제 한 2주 정도 걸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올 때는 사마르칸트, 부하라 이런 이제 사막길 쪽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 파미드 고원을 이제 이렇게 횡단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참 많이 바뀌어요, 진짜. 굉장히 놀랐던 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그쪽 여행하기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도 긴장을 했는데 가봤더니 한국 여행하는 것만큼 편합니다. 예, 그 사이에 그냥 그만큼 이제 여행객을 위한 인프라가 만들어진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이요 최근에 한반도 정세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전까지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는 해일 조선이란 말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해일 조선 탈출만이 답이다, 뭐 이런 자조적인 얘기들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남북 관계, 그다음에 이 대륙과 연결 이것이 이제 드디어 해일 조선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퍼집니다. 학생들의 그 어떤 시사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좀 시큰둥하더라도 이 남북 문제, 통일 문제가 나오면 각자 아이들이 다 백가정명식의 의견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이고 이제 통일 이후를 벌써 생각해서 나는 통일 이후에는 이쪽 분야가 유망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직업을 준비해 보겠다는 학생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통일에 대한 기대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기성세대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도 올여름에 유라시아 대륙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떤 여행을 하고 왔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학생이 말해줄까요? 네, 저는 전남 독서토론열차학교 4기 여수 부영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6박 17일로 중국, 러시아, 몽골 이렇게 3개의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목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을 거쳐서 중국 단동, 그다음에 지반, 연기를 가면서 이제 고구려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그리고 러시아로 넘어가서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차를 타고 이르쿠츠크까지 가면서 고레인 강제 이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갔고요. 그리고 몽골에서 거기서 다시 종단 열차를 타고 몽골로 내려와 가지고 테르지랑 울란바토르를 거쳐서 다시 인천으로 이렇게 오는 여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가기 전과 갔다 와서 어떤 생각이 제일 달라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많은 것을 이제 거기서 보고 왔잖아요. 광개토대왕비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왔고 장군청도 직접 보고 왔고 발해 성터도 직접 보고 왔고 그런 거를 직접 보고 오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먼 얘기만 같았던 역사가 진짜로 있었구나. 진짜로 그것이 존재했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살아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사기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 창평고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 한윤성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길 전문가분들이요, 그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그리고 물리적 의미의 길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열차학교에서 이제 미래를 향한 길, 좀 더 은유적인 의미의 길을 개척하고 온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열차학교에서 수많은 토론들을 했어요. 중국에서 이제 저희 아까 고구려 역사 같은 걸 봤다 했는데 거기서 동북공정 같은 걸 배우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억울하게 많이 뺏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역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런 그런 걸 기차 안에서 네. 그런 여러 가지 토론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로서 저희가 그 열차학교 탐방 기간 동안 미래를 향한 길에 발판을 닦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박수 쳐야겠네요. 네. 일단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정말 대륙으로 길이 다 열려 있네요. 어쩌면 저희가 그 열린 길을 모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쭤보고 싶은 건 길을 여는 건 결국 서로 간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어떤 경제적 파이가 커지든 무언가 서로 주고받을 게 있건 이런 것 때문에 열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유럽이 EU로 통합의 어떤 출발점은 그 석탄 철강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더 이상 유럽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 전쟁이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국가 간에 굉장히 그 컨센서스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독일과 그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석탄 철강 공동체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사실 90년대 들어서서 마지막 이 EU를 통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역시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속철도였고요. 잘 아시는 프랑스의 떼제베와 독일의 이체가 사실 전 유럽을 다 네트워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시공간적으로 압축시키고 그러면서 인적 교류, 물적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서 이 지역을 통합하고 그 통합을 통해서 사실 EU라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북아에서도 이런 남북 간의 길을 뚫고 철도를 연결해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번영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지역의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것이 최근에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랑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평화 번영은 저는 직접 범위가 남북한이거든요. 우리 남북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상생을 해야 됩니다. 번영.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TKR입니다. TKR이란 말씀은 한반도 횡단철도.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얘기해야 될 TSR나 TCR도 한반도 횡단철도가 안 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철도라고 하는 것이 되게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거든요. 뭐 전문가 앞에서 제가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평화 체제가 되면 말씀드린 그 번영의 길, 평화의 길 이게 이제 열리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북 철도 연결은 사실은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되는 거죠. 비용은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혁신 성장의 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철도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특히 중요한 건 저는 이 대목이라고 봐요. 불가역성. 그러니까 이제 개성 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철도를 연결해 놓으면 폐쇄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현재 우리가 물류를 수출할 때 부산항이나 광양항에서 배로 실어서 네. 러시아로 가죠. 예, 거기에서 지금 시베리아 횡단철도 물류와 연결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한반도의 종단 열차가 TKR 생겼을 때하고 어떤 이익의 차이가 남북 간에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설명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러시아로 가는 특히 모스크바라든가 일부 동유럽으로 가는 화물들이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철도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해운으로 이 블라디보스톡까지 갈 경우에는 시간이 한 이틀에서 최장 5일까지 더 소요가 됩니다. 지금 해운으로는 뭐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그 철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14일, 2주면 가능한데 먼 미리 25년 정도, 2025년 되면은 7일 만에 가거든요. 그럼 해운에 비해서 그 운송 기간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 편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우리가 그와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많은 그런 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이미 중국과 러시아로도 이미 길이 연결돼 있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만 길이 닫혀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철도 연결을 통해 살고 있는 주변국 현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에 계신 누구신가요? 저는 중국 중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창렬이라고 합니다. 주재원 생활 약 10년, 그다음에 10년 정도의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년 정도 지금 중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경, 상해, 천진, 광주, 서안, 중국 전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하실 정도로 물론 하늘길도 있지만 또 길이 편한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전, 그러니까 2008년 북경올림픽 이전에는 대부분 항공으로 이동수단이 항공이었고요. 비행기요? 그 이후에 이제 고속철이 개통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점점 고속철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지금 유럽으로 가는 열차 어디로 어떻게 가고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2011년에 중경에서 그 독일의 뒤스부르크까지는 이미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유럽 대륙하고 중국 대륙이 연결이 됐고 도시와 도시 간에 지금 계속해서 연결 중입니다. 현재 2018년 현재 15개국 43개 도시가 연결이 돼 있고요. 네, 그렇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000회 정도 운송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그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철도 교통망 연결 확충에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재 체감하시기에 어떤가요? 네, 특히 중국 서부 지역의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 이전에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았던 지역인데 철로 등을 놓아서 경제적인 그 변화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고, 지금 또 최근에 그 전 지구의 모든 것을 갖다 철도로 연결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북이 중국과 철도로 연결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현지에서 많은 기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북쪽을 통하지 않으니까 남쪽은 지금 섬이나 다름이 없는데, 만약에 북을 통해서 중국과 연결이 된다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하나 확보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지금 중국의 기존에 깔려져 있던 25,000km의 고속철도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면
보다 중국의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국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을 조금만 좀 한다면 좋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들이 많이 펼쳐져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에 사시면서도 우리나라 걱정 많이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창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중국 연결해서 현지 교민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업을 현장에서 하시는 입장에서 대륙길이 열리는 것에 대한 또 기대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신양수 대표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소외를 받다 보니까 제가 일찌감치 이제 해외 동남아 쪽으로 나가서 22년 동안 이제 해외에서 이제 줄곧 사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전라도 쪽이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가공 또 그 수산물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동남아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고품질 쪽으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런 이 버섯 같은 경우도 동남아 전역의 마트에 우리 그 어떤 뭡니까 장흥에 나오는 표고버섯 또 그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이런 부분들이 고급 마트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항공으로 가는데 그 무한 공항이 빨리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 뭐 인적 교류만 활성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 전라도에 나오는 아주 고품질 농산물이라든가 그 수산물 이런 것들이 그 동남아 쪽으로 됐든 중국이 됐든 또 그 일본이 됐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물류비도 많이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책 그 당국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어떤 경상도나 그 경상남도나 경상북도는 동남아 쪽에 그 수출 인큐베이터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개설을 하고 활발하게 지금 동남아 쪽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전혀 그게 돼 있지 않고 지금 전라남도에 어떤 그 무역 진흥과도 없이 수출 팀이 두 팀이 있다가 한 팀으로 절하더라고 지금 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경제 주체들이 보면은 이 전라남도가 지금 이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에 대한 기대감 듣고 곧바로 해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관광 쪽에서도 길에 대한 그 열린 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광은 우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행이라는 게 각 나라의 문화의 그 친숙성과 그 동질성 그리고 유사성이 여행지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아까 철길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철길을 말씀해 주셨고 철길이 열리고 또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열리는 게 모든 게 다 아우러진 관광이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철길이 열렸을 때 그 중국의 그 대륙의 실질적으로 아까 인근에 있는 베이징, 뭐 소냥, 장충, 하얼빈 이런 중국의 철길이 열리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 4개 지역이 약 1억 명이 넘는 인구거든요. 그 1억 명의 인구가 열차를 타고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건 철길 인구고 바닷길은 방금 말씀해 주신 충분하고 하늘길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전라도에게는 2개의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내셔널인 무안공항과 도메스틱이긴 하지만 광주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그런 인프라는 기존에 갖춰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중국 잠깐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가 약 13억 5천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이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밀레니엄 세대가 18세부터 34세에 이르는데 보통 중국이 1년에 16년도 해외 여행하였던 인구가 약 1억 2천 2만 건 정도 되거든요. 1억 2천 2만 건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2번이나 더 나가고도 남는 여행 건수입니다. 그 금액으로 따져볼까요 한번? 약 1억 2천 2만 만 병이 나갔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61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대략 한 300조 정도 되겠네요. 경제적인 가치도 어마무지한 관광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관광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해양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관광이 지금 우리가 외쳐온 지가 지금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수용태세를 그러니까 오도록 그러니까 당나귀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억지로 물을 먹이지는 못하지요. 수용태세가 저 있지 않는데 관광객이 됐든 누가 됐든 오기가 어려운 거죠. 이번을 계기로 이제 새롭게 열리는 길을 계기로 해서 총체적으로 수용태세를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가 대륙길을 얘기했는데 그 나이슨 그 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뭐 포항, 광양항 이런데 그 거기까지 철도가 오는 거고 항만과 철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바닷길과 대륙길은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가 이 전 세계 3대 교역권이죠. 우리 아시아, 한반도에는 아시아와 그리고 서쪽에는 EU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 이 아메리카 대륙, 북미 아메리카 그리고 나프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대 교역권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적 물적 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재미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대륙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두 번째 더 중요한 목표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랜드 브릿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인프라를 갖추자는 것이 더 큰 목표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게 이 아시아와 유럽, 유로아시아 대륙이라고 하죠. 이 대륙은 어떻게 보면 역삼각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역삼각형인데 이 패시픽 림, 요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원형에 가깝거든요. 태평양, 반태평양. 예. 그렇죠. 예. 이러한 그 패시픽 림, 환태평양과 역삼각형의 유라시아 대륙의 바로 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당군 할아버지께서 그 최고의 땅을 물려주신 것 같아요.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런 철도 대륙을 연결하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큰 목표는 어떻게 보면 패시픽 림 국가들과 이 그 해양을 같이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연결해 줄 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주 그 최적의 포인트에 한반도가 놓여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위치에서는 이 그 중개 무역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입지적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륙사관, 해륙교통망을 지향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아니면 동아시아에서의 코어라든가 아니면 물리의 허브라든가 교통의 IC론을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북한 프로세스 때문에 주로 철도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해양도 같이 가야 되지만 특히 오늘 주제는 여기는 전라도거든요. 네. 전라도 입장에서 지금 철도와 해양을 놓고 볼 때 해양에 대한 문제가 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TSR도 있고 TCR도 있고 TKR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전라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르겠지만 당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철도라 직접 연결시킨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전해안을 놓고 볼 때 경기도의 평택이라든가 아니면 충청도의 당진 그리고 부산 심지어는 지금 동해안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전라도만 이게 특별한 시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광양만 있다고 그러지만은 네. 앞으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신북방 정책과 함께 신남방 정책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시진핑이가 추진했던 1대1로 전략입니다. 그들은 해륙 동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북방 정책과 함께 신남방 정책 그런다면은 신남방 정책의 거점지가 어디일까? 이거는 제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전라남도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라남도의 발전 지역은 대륙과 해양을 품고 날다 그랬을 경우에 해양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해양길을 이야기할 때 환황해권이라고 하죠. 중국의 동쪽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쪽을 말하는 그 환황해권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윤명철 교수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환황해권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전라남도에 관한 황해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황해는 정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중국의 동해를 얘기하고 북해를 합친 건데 상해만까지는 보통 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해만부터 이남해가지고 하이난까지 해남도까지는 거기는 동해입니다. 동중국해입니다. 네. 그런데 전라도와 연결되는 곳은 어디인가? 당연히 오늘날의
절강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영파, 영파파대 주산군도. 주산군도는 지금 중국이 추진한 일로 전략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부상해서 전라남도가 모델을 삼아야 될 만큼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도 유사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또는 전라도에서 발전 전략을 짤 때는 환항해란 말과 함께 동중국해도 같이 집어넣는다는 것이 사실에도 맞고 또 한 가지는 역사적 배경에도 맞는다는 것이죠. 인식의 확장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많이 연결된 것은 동중국해다. 장보고가 바로 그런 예거든요. 황해와 함께 동중국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중국해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80년대 후반 서해안 시대를 한참 썼죠. 그 말씀을. 네. 선포를 했었죠. 네. 우리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네. 그때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한중 수교되기 전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서해안 시대 했거든요. 저는 이 평화 번영 따지고 이제 대륙과 해양을 품고 날다 해서 조금 범위를 우리 전라도로 좀 좁히기 위해서 네. 제2의 서해안 시대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산둥, 중국 지금 한황해권에 있는 산둥, 장수, 상해, 절강입니다. 중국의 상해를 빼고라도 그 지역은 우리 아주 지근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가 지금 2억 4천입니다. 그 세계 성만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 주민소득 그다음에 경제 활력에 있어서 22개 일반 성 가운데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광동성 빼고는 그 세 개 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해 연안, 이제 북한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저 신의주부터 목포까지 그 우리 서해 연안하고 중국의 적어도 최소 저 밑에 교수님 말씀하신 동중국까지 안 가더라도 그 세계 성만 하더라도 2억 4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환황의 경제권. 그래서 지금 엊그제 절강 성장 같은 경우는 벌써 전라남도가 이 교류를 맺은 지가 지금 20년 됐습니다. 20년 넘었죠. 그래서 성장이 직접 찾아와서 이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신산업 같은 경우, 민간 교류 확대하는 걸 아주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둥성 같은 데는 이다이루 1대1로 구상이 발표되자마자 가장 그 산둥성이 주장했던 게 중한 경제 합작구 조성 구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칭다오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의 교류가 가장 빨리 시작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쪽에 좀 신경 좀 써요. 특히 우리 비서관님 제2의 서해안 시대를 한번 전라도민의 입장에서 간절히 좀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연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동북아 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저도 그 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때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그때 이제 남북 관계가 비교적 좋았고 뭐 DSR이나 TCR이 그때 아주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어졌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린 9년이라고 요즘에 얘기를 합니다만은 소위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물류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를 주창하게 된 게 뭐냐면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환황해권이 뭐 어디까지를 포함하든 그거는 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흡수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반을 다지고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환황해권은 뭐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용훈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도의 가장 대표적인 항이 세 개 항이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 전용항인 요수항이 있고 물류의 중심인 광양항이 있고 목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북이 분단을 인해 가지고 바닷길에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실질적인 크루즈를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들어올 아자마라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자마라 같은 경우는 월드 크루즈인데 출발지가 모항지가 미국의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이고 실질적으로 148일간의 지금 크루즈 항해를 하는데 크루즈 항해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 쪽을 오는데 아시아에서 보면은 인도의 봄바이, 싱가포르, 그 다음에 상해를 거쳐서 우리 그 여수까지 들어오는 게 내년에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만큼 148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이렇게 기항지를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여수항에 오게 되면 오랜 항해를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류라든지 아까 우리 대표님 이야기하셨던 전라도에 청정한 음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케이터링을 삼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그런 산업을 우리가 충분하게 갖춰진다면 전라도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변방이 아니라 항상 새로 거듭나는 새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다시피 이게 겐팅 크루즈 라인입니다. 지금 현재 디스티네이션 아이터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곳이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 보면 이 중심에 보면 빨간색 라인이 있습니다. 이 색깔별로 크루즈의 크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건데요. 보면은 이 빨간색 라인이 스타크루즈 라인입니다. 그만큼 스타크루즈는 아시아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라인들이 전부 다 크루즈 라인인 거고요. 중심에 있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 아시아 권역을 좀 확대해 본 지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질적인 대한민국 여기 있는데요. 모든 라인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여수항에 들어온 크루즈 라인은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대만에서 출발을 합니다. 대만 출발해서 이렇게 상하이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만에서 많이 출발을 하게 되고 만약에 아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목포이지 않습니까? 목포에서 지금까지는 인천만 갔는데 인천이 아니라 이 크루즈는 연안을 타고 가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됐을 경우는 이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신의주 거쳐서 이렇게 대련 거쳐서 이렇게 쭉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해양의 길이 열린과 동시에 중심이 될 수 있고 여러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고 더욱더 전라도가 그만큼 여수항이 기항지이자 모항지로 발전이 된다면 양질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 것이고 여러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착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일자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실 대륙길, 해안길이 지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의 길을 열어갈 청년 활동가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장에 사실 취업이 가장 고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도 너무 좁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길이 열리면 더 큰 무대가 열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문화기획단체 청년박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국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길이 열리게 되면 평화 번영과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북한으로부터 이제 많은 또 이제 부가가치도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정작 저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일자리를 얻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이고 또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에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금 광주에서 살고 있는 청년 입장으로서 이제 많은 길이 열리게 되면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도 이제 올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건데 광주 청년으로서 그럼 이 길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김현국 소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까요? 청년들의 이야기다 보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미 시장의 상황은 통일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중저가 국내 항공사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2시간 거리에 배가 뜨고 있고 동해시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기 위해서 줄 서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우리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줄 서 있어요.
이미 저한테는 다 ing인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얘기는 기대감들이지만 그래서 약간 좀 슬픈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의 현장에서 뛰어온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그 대륙 횡단 도로에서 만나는 현재의 얘기들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횡단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차량의 이동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차량들도 밥을 먹어야 되겠죠. 주유소가 생겨요. 휴게소가 또 생깁니다. 그건 대륙에서는 400km는 옆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숙소도 생깁니다. 또 자동차 정비를 위한 복합시설들이 생겨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한테 젊은이들이 개척해야 될 사업 아이템인 거죠. 예로 들면 이제 제가 유라시아 대륙을 암스테르담까지 횡단하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만난 예부겐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예부겐이라는 청년은 책상 디자이너예요. 모스크바 유에 보면 야르슬라브리라는 아주 오래된 고도입니다. 여기 출신인데 블라디보스톡까지는 11,000km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에 와서 책상 보조물을 팔기 위해서 10,000km를 이동을 해왔어요. 그 친구는 책상 보조물에 대한 재료는 중국 광동성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모바일로 결제를 해가지고 재료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해서 그 친구는 그 제품을 오프라인으로 블라디보스톡과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자기가 오프라인 상에서 공격 대상으로 잡고 영업을 하러 10,000km를 이동했어요. 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러시아에서 예, 네. 또 독일 젊은이는 자전거로 시베리아를 횡단하죠. 이 얘기들이 나중에 게임이 되고 인터넷 모바일 컨텐츠가 됐을 때 얼마나 현장에 뛰었던 젊은이들이 그 얘기가 촘촘해지고 영상들이 재밌어질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대륙길, 이미 열려있는 대륙길도 이미 열려있고 또 앞으로 해안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더 정부나 차원에서 신경 써줘야 된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은 평화 속에서 열린 길, 거기에서 우리 전라도의 길을 찾기 위한 오늘 토론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길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처음에도 좀 얘기하셨지만 전라도가 갖고 있는 그 지정학적인, 지리학적인 길에서의 이점이랄까요? 그 문제를 서로 좀 전문가 얘기 듣고 그다음에 서로 얘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온을 전후한 시대에 이미 절강성이라든가 복권성 지역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주저했었는데 최근에는 전라남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 학설을 인정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뗏목을 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를 거쳐서 완도를 거쳐가지고 일본까지 간 적도 있고 흑산도를 직방해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서 간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사시대에도 이 지역 간의 교류는 활발했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라남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선사시대부터 이미 가능했었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백제의 항로도가 되겠습니다. 백제 항로도는 일반적으로 지금 평택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전라도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정당성으로 볼 때 전라남도 지역이 백제인들이 중국의 강남 지역이라든가 일본 열도로 진출하는 데도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장보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장보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완도군을 청해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시대가 우리 역사상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시대였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장보고 선단을 비롯한 범신라인들은 즉 제당 신라인들, 본국 신라인들, 일본에 있었던 제신라인들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네트워크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산동성, 절강성,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 지역, 그리고 일본 열도로 가거나 울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전라도란 말이 생겼다는 것을 지금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전라도란 것은 결국은 고려 건국을 뜻합니다. 고려를 건국한 세력들은 당시 고려, 그다음에 후백제는 전부 다 해양 세력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경기만의 왕건 세력과 전라남도에 여기에 있었던 나주시 세력이 연합해서 그 가운데 있었던 후백제의 그리고 이를테면 동진강 금강 세력과 그리고 섬쟁명 세력이 연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시 고려인들의 무역망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인도의 마팔국을 거쳐서 오늘날의 아라비아까지 무역망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려에 쓰였던 개경에는 예를 들면 교지국, 베트남 사람들 또는 샴, 태국 사람들, 마팔국, 인도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도 개경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일본 열도로 갈 때도 장보고 선단이 활용했던 항로는 바로 여길 통과해가지고 이를테면 한반도의 서남해안이라든가 제주도를 우측으로 보면서 일본 열도 북부에 도착, 큐슈 북부에 도착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정당성을 놓고 볼 때 이 지역은 그만큼 해양 활동이 활발했고 해양 활동 활발했을 때 그 나라가 발전했었는데 다만 조선시대 이후에 여기에 해양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저는 경기도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이 전라도의 해양 전략적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테면 정책을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해양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라남도에 대한 애정이 깊으셔서 전라남도 분이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이어서 말씀 혹시 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잠깐 이게 소개를 하면 아까 환동의 경제벨트, 환황의 경제벨트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보시면 우리 목포와 광주가 출발점인 이 환황의 경제벨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2000년 6.15 공동선언 때 했었던 그런 6.15 3대 경협 사업을 이제는 남북 간 접경 지역 DMZ터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양과 신의주까지 그리고 중국까지 연계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실은 오늘 주제인 접근성, 길이, 새로운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경의선, 동해선에 다시 재연결, 그리고 현대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환환경 경제권은 잠깐 소개하면은 인구가 약 6억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GDP는 7조 달러 정도 되는 거대 경제권이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 개발한 또는 우리가 확보한 시장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그런 다양한 시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목포로부터 출발하는 환항의 경제권에서는 이처럼 그 중국이 고속철을 굉장히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단 1km의 고속철이 중국에 없었는데요. 북경 그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중국에 25,000km의 고속철이 건설이 되어 있거든요. 북경 상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한반도 바로 앞인 신의주 바로 앞까지 그리고 또 나진 바로 앞까지 지금 고속철이 건설이 돼서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다행스러운 게 우리 전라도, 광주까지 고속철이 지금 건설되어 있고 곧 목포까지 또 고속철이 건설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구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약 390km 됩니다. 여기를 고속철로 건설을 하면 미래의 이 한반도, 동북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서울에서 평양 1시간, 평양에서 신의주 1시간, 그 신의주에서 심양까지 1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심양에서 이 북경까지는 2시간 반 만에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서울에서 이 북경까지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은 북경에서 회의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 1일 생활권뿐만 아니라 동북아 1일 생활권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광주까지도 7시간이면 북경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이 중국의 또 이렇게 동북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많은 산업과 또 많은 인구들이 여기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속의 부가가치가 높은 인프라망, 고속철도를 건설할 경우에는 이 전라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편익들, 시간 편익, 비용 편익이 오는데요. 근데 이런 기회들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 전라도가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형태의 미래 산업들을 여기서 본사를 두고 또 지사를 북한, 또 동북 지역에 두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미래를 실현시키려면 이제 정부 정책의 방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지방 분권 시대 아닙니까? 지방 정부의 역할도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까지 이른바 자기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DNA가 형성될 틈이 없었다는 것. 이게 지금 우선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왜 이렇게 중앙 집중화돼 있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정권이 마음대로 하는 거냐.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고 계속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저항하고. 예, 저항하고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시대 상황이 그동안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적어도 정부가 지역을 억압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줘야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이른바 자력갱생하는 자생력을 키우는 자기 역량을 스스로 키우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항을 넘어서 스스로 공동체의 역량을 키워가는 이 방향에 대한 특별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 그러니까 전라도가 만약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이 이 구사되고 있는 이 시기에 길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자기 역량을 키우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향해 가는 거하고 자기가 아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길을 헤쳐나갈 혹은 길을 밟을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그냥 억지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이거는 저는 좀 접근 방법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그 자치에 대한 분권에 대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키워야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용기, 새로운 상상력 저는 이제 그것을 해양도의 기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원래 전라도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에 이쪽 지역은 해양도라고 불렸습니다.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전북적은 대개 좀 뭐 다른 이름으로 좀 불리고 전남, 광주 이쪽 중 해양도라고 불렸는데 그게 아주 좋은 기질과 넓게 열린 길의 시작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 빼앗겼던 지금 굉장히 소중하고 그러나 안타까운 전라도였던 이 현실을 해양도의 기질, 상상력, 과감한 도전, 창의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저도 우리 비서관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 중앙정부 탓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좀 성찰이 좀 앞서야 된다. 또 이제 아까 우리 윤 교수님 청해진부터서 우리 이제 정당성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아까 비서관님 말씀하신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정점이 지금 전라도입니다. 이게 일제시대까지는 우리가 그걸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도 1호선, 2호선의 기점이 목포입니다. 시작점이? 그렇습니다. 시작점이.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그러한 자생력 이기 일거에 빠르게 좀 달라질 수 없다. 우리 지금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이 토론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광주 MBC가 처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우리 지금 광주 MBC가 처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자성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까 철도 문제도 이 TCR, TSR 논하기 전에 TKR부터 좀 얘기를 하자. 사실 그게 출발점이죠. 예, 저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전라도 하기 위해서는 남북 평화 번영 못한데 저는 전라도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우리가 전라도의 길을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토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한 말씀 해주신다 생각해서 말씀 들어오면 지정학적 위치 길의 시작이네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별로 부족할 것이 없는 곳인데 지금까지 닫힌 곳이었고 또 소외되는 곳이었고 이런 곳인데 이 전라도의 이 중요한 기회에 왔을 때 완성을 위해서 뭐 아까 뭐 하늘길 얘기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만 이 전라도의 길이 좀 완성될 것 같다. 각자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돌아가면서 말씀 듣고 토론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전라도 길을 완성으로 지금 이제 필요한 거 어떤 길을 잇는다는 것도 좋고 어떤 걸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고 어떤 분이 먼저
조금 전에 이제 지정학적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정학적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경학적 관점이에요. 지경학적이요. 네. 그래서 이 전라남도 지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 또 한 가지는 지문화적 관점인데요. 이 전라남도 지역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방의 여러 갈래 루트를 통해서도 여기 정착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강성 이남부터 동남아시아, 인도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도 여기 정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료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음식 문화라든가 아니면 장례 문화라든가 기타 민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신북방 정책에 관한 역사적, 문화적 정당성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신남방 정책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는 1대1로는요. 실크로드란 말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일로는 정화의 원정대를 모방한 거고요. 푸틴이 말한 신실크로드 전략도 역시 러시아의 극동 진출 전략을 얘기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인도의 모디 총리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배경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할 때 정책의 주체들을 양성할 때 다른 경제적 이익도 정치적 이익도 다 있지만 문화적으로 그들과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특히 몇 분들이 유라시아를 횡단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배를 타고 한 번은 남불 출발해가지고 90일간 북해까지 갔어요. 자동차로 60일간 이스탄불까지 갔고 기차로 24일간 베를린을 갔어요. 그 외에도 많이 갔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늘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 민족의 생존 전략은 유라시아에 있다. 두 번째, 우리 대학교에 있는 제 교수의 입장에서 우리 애들이 취직할 수 있는 것은 유라시아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 같은 인문학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우리는 단순하게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지정학적 가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는 너희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예를 들면 혈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알타이 중에서도 특히 투르코 몽골어 계통들이 우리랑 연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들이 그들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외 예술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가 예향입니다. 전주 또는 전라남도가 예향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에 관한 것들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많은 악기들, 춤들, 노래들 이런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현재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는 중앙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시베리아라든가 바이칼이라든가 알타이 이 지역에 갔을 때 노이와 우리는 과거부터 이러이러한 관계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협조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는 정서가 통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혈연, 언어, 기타, 민속, 신앙.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라든가 탐험 오는 분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사업가들은 그런 지역에 갈 때 반드시 우리 역사와 그들과의 친연성을 알고 가면은 훨씬 쉽게 풀려진다는 것이죠. 그들과의 친연성을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김 선생님은 저 역시 또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학자 입장에서 바로 이런 지문화적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또 발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까지 말씀 이제 마무리 말씀이라고 그러시니까 전라도가 그러면 이제 새롭게 열리는 길 환경에서 갈림길이 아니고 이제 나가야 될 길에서 무엇을 추구해 가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이건철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거지를 써도 서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전라도가 나가야 되는 길은 뭐 앞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졌지만 창조적 소위 그 창조력의 원천인 문화와 예술의 본향은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전라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창조적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많이 내포하고 가지고 육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열리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길에서 이것저것 전라남도나 광주나 이게 전라북도 우리 전라도는 그동안에 지역 차별을 받아서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핵심적 가치와 정책을 사실은 잃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또는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될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비교 우위가 있는 정책이나 가치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우리 전라도가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잡아서 유럽,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까지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부터서 시작되어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모터사이클 얘기를 꺼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폭주족은 아니고 네. 저는 이제 한반도가 아까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320km 안에 제한돼 있었죠. 5천만 명이 살고 있고 이 제한된 곳에서 어떤 선택을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1987학번인데 고민을 가졌고 우리는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도 국가인데 이 대륙에 대해서 저는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이라고 표현하죠. 이 확장된 공간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터바이크를 뭐 대학생 때였으니까 뭐 돈도 없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시베리아를 횡단을 3번을 했고 24년 동안 인연을 맺어갖고 뭐 시베리아 횡단 기차 한 30번 이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오늘 대부분의 얘기들이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저는 현재 ING 시장의 상황을 말합니다. 시장의 상황은 이미 통일이 됐습니다. 모터바이크로 현재 유라시아 대륙을 시베리아를 거쳐서 횡단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유라시아 대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회원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캠핑카 시대가 되었죠. 각 지자체마다 캠핑장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100%의 꿈이 다 유라시아 대륙의 횡단입니다. 저에게는 이게 저의 수익하고도 연결돼 있죠. 왜냐하면 저는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나가는 길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길 속에 많은 기후 요소도 있고 위험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광주에서 암스테르담까지 14,000km인데 30km 위주로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이제 더 커지는데 현재 우리는 유라시아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이 많은 바이커족들이 캠핑카들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자마자 당황을 합니다. 왜? 한국과 러시아는 무비자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러시아하고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시차가 10개 있는 말로만 가능성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그곳에 오지도 있습니다. 그 오지에서 만나는 경찰들한테 국제운전면허증을 냈을 때 100% 잡힙니다. 이유는 유라시아 시대가 왔다 가고 러시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운전면허증이 러시아어가 없어요. 아랍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바이커 여행자들, 캠핑카족들 이 사람들이 저는 민간 외교관이라고 봐요. 모터바이크를 구입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데 기본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 자기 자비로 갑니다. 주유소에서 3년을 일하는 젊은이들, 조기 퇴직한 어른들이 내 세상을 앞으로는 살아봐야 되겠다. 뭐 한 60대 안정된 분들은 야, 한 100개 이상 여행 다녀봤는데 내 이제 시베리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카드 한 장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애국자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은 수없이 구호들이 정책적으로 남발을 해왔지만 현실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는 아주 조만한 거잖아요. 국제운전면허증에 러시아 편 하나도 붙어있지 않고 나서 수없이 말들이 남발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얘기가 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이꼴 뭐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이게 현재의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또 어떤 분 얘기 주실까요? 네. 아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늘길, 바다길, 해안길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시작점이 있다면 끝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점이라는 건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부인하지 않을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길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기 위해서는 뭐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수요 공급의 법칙처럼 오는 사람이 있다면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한테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토론하는 장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하늘길 중이었었어요. 네. 무안공항을 좀 이야기하다가 후반기에 있다 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무안공항은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국제선이 27개의 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기 노선이 8개 노선이 있고 부전기 노선이 9개 노선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전기 노선은 자 언제 출발해서 무슨 요일 몇 시에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전기 노선입니다. 8개 전기 노선 중에서 실질적 6개 노선은 지금 활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2개 노선만 너무나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휴양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래가 없고 이용객이 없다면 아무리가 알려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휴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많이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라도가 아까 그 연민나 아나운서께서는 적다고 했는데 엄청 넓은 땅이에요. 사실 22개 시군이 있는데 엄청 넓은 땅인데 네. 아니, 유라시의 대륙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큰 땅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서쪽 지역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노선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기 정규 노선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항이 된 게 상하이, 오사카, 기타 큐슈, 다낭, 방콕, 타이베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쪽에 있으신 여수 이쪽 사람들이 김해공항을 이용을 하고요. 북쪽에 있는 양반들은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인천이나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선이 활랑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왜 그 먼 데까지 가겠습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천까지 왜 가야 되죠? 가까운 곳에 있는데. 심지어 광주에서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바이어를 모시고 오는데 그 노선을 모르더라고요. 알려드렸어요. 그만큼 제가 이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방송이 이 전라도 지역이 다 나가게 되면 제발 듣고 무안공항도 활성화시키고 이 전라도 그러니까 세계의 시작점이자 끝점이 우리 전라도를 활성화시키고 하늘길과 바닷길과 철길 모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교육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인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가장 교육열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독서 토론 열차 그 성과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독서 토론 열차에 다녀왔는데요. 그 학생이 올해 여름에 광주 지역 교사들이 그 영국 문학 기행을 갈 때 통역으로서 그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학생이 인솔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그만큼 독서 토론 열차에 참여했던 것이 큰 자기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전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교육의 중요성, 특히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다시아 수십 개국을 여행을 다녀마다 보면 젊은 학생들을 많이 보는데 솔직히 호남 출신이 많이 없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이 수도권이 부유하고 또 저 경상도 쪽이 부유해서인지 그쪽 출신의 젊은이들은 세계를 헤치고 다니는데 호남 쪽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세상에서는 결국 국가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네트워크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라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해외여행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굉장히 해외 배낭여행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들이 막 주저해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가느냐 해도 준비만 잘하고 계획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계획을 같이 해주고 방학 때 보냅니다. 고등학생들이 터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2명 정도 짝지어가지고 돌파하고 돌아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애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수준이 확 높아집니다. 적어도 가서 배우고 게 영어를 배우고 오는 게 아니고 목표의식을 삼고 오는 겁니다. 아, 글로벌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희망을 갖는 거죠. 그 무엇인가는 이제 추후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한한 미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보다 해외를 적극적으로 나가실 기회를 잡아주시고요. 아울러서 이 기성세대들은 그런 것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전라도의 길이 아주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마무리니까 짧게 말씀. 우리 이제 주제 길, 이 전라도가 기점이자 중심이라는 데 대해서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바람대로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현실적인 난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중앙 쪽에서도 오셨고, 우리 이제 저도 자치단체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좀 조금은 인식의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른바 수도권 이남도 이제 우리 국토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더욱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도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제 정도 1000년을 말해서 과거 1000년이 그렇게 밝은 1000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1000년은 밝아야 된다. 밝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 민관이 동시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논리도 만들고 지역적인 공감대 형성에 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광주 MBC가 좋은 주제로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주제로 이 지역을 좀 선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받아야겠네요. 네. 예, 어쨌든 이 하시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주체적으로 자치적으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권한의 이양부터 시작해서 또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거다 싶을 만큼 잘 들어오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으실 겁니다만은 조금 더 분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찾는다라고 했는데요. 어젠가 제가 이쪽 지역 신문을 이렇게 하나 보다 보니까 전라굴기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중국 굴기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죠. 전라도요 크게 일어나라 그런 뜻이었겠죠. 1000년 정도 1000년을 맞아서 저는 그런데 크게 일어나라는 대체 어디서 올 건가? 저는 결코 큰 거 한 방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요. 조금 전에 김용남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가령 교육 현장에 저런 변화가 시도가 바로 전라굴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 오고 있는 자부심 같은 거, 높은 시민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고 나름대로 이 생명산업을 키워할 그런 토대도 있고 근래에는 무슨 지스트나 한전공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첨단 기술 같은 것도 또 에너지 산업, 뭐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이런 것들로 저는 방향이 제법 잡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큰 뭔가 와서 전라도를 확 바꿔줄 것이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 현장에서는 또 자치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삶을 아주 가장 편리하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시도들, 그런 새로운 상상력과 이 새로운 천년에 대한 이 의지와 이 창의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걸 확실하게 챙겨가는 데서 진짜 경쟁력이 나올 거다. 진짜 길이 열릴 거다. 남북 관계가 풀리면 사실 닫혔던 길이 열리면서 끊겼던 길이 열리면서 분명히 각 자치단체마다 다 기회가 올 겁니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더 이상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저렇게 하도록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거 한 방 없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좋은 괜찮은 정책들과 이 지경학적 조건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인간성과 민주주의를 고행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라굴기가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양수 대표님. 저는 이제 그 동남아 쪽에 한 20년 사업을 하는 전문가로서 동남아 전문가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남아가 많이 지금 부각이 되지 않고 이제 소외됐는데 물론 대륙도 높지만은 동남아도 뭐 6억 5천 되는 인구에 우리 그 전라남도하고 비슷한 여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농수산 그 해양 어떤 국가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 또 특히 MBC라든가 이런 언론 매체들이 그 대륙도 중요하지만은 동남아도 많이 그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그 아까 수도권 쪽이나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경상도 쪽은 뭐 부산이나 대구나 직항도 많이 있고 하는데 우리 전라도는 아까 그 어떤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기회에 조금 그 동남아 쪽도 좀 부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만 가는 어떤 동남아가 아니고 조금 가장 우리나라 전라남도가 먹거리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전라남도하고 어쩌면 유사한 그러니까 농수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전라남도가 굉장히 발전돼 있고 선도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프로그램 기례라는 주제에서 동남아도 좀 많은 앞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 그 신남방 정책을 좀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네. 한 축으로서 그 얘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농업 분야에 관해서도 이른바 이제 신남방 정책의 그 9개의 다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분야죠. 예. 이 동남아를 향해 가는 다리 그런 길이죠. 사실은. 가스, 전력, 철도, 조선, 항만, 뭐 북극 항로, 수산, 농업, 일자리 이런 것,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농수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미 대통령께서 이제 이 동남아 여러 국가들을 작년에 올해 계속해서 다니셨고 또 이 신동방 정책의 이런 흐름들이 형성되고 그래서 아마 전라도가 남쪽을 향한 이 길의 시작이기도 하고 북쪽을 향한 이 길의 시작이기도 해서 그런 기회들이 좀 더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려갈 거냐는 뭐 국가의 정책에 호응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주체적으로 영향을 키워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 인도네시아 방문하셨고 또 인도가 사실은 제일 큰 시장이죠.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올해 9월달에도 오셨고 우리나라 3번이나 방문하셨거든요. 그거는 서로 그 어떤 교류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도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동남아 쪽이 가장 쉽고 그 뭐 이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동남아 쪽을 우리 특히 MBC에서 많이 좀 부각을 하셔가지고 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동남아로 이 눈을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분이 우리 있으시죠. 지금 이제 전라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한반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개월 동안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것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의 어떤 획기적 개선 그리고 북한의 어떤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질 거로 이제 기대를 하고요. 이와 함께 앞으로 오늘 주제인 길이 사실은 앞으로 화두가 될 겁니다. 북한의 길, 그리고 대륙으로 가는 길이 화두가 될 건데 사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북한의 어떤 SOC 또 산업들 이런 부분들은 외국 자본의 최대 투자처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우리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북한의 대북 특수를 우리가 상정하는 그런 그 북한의 어떤 그 SOC 로드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로드맵에 이 전라도가 반드시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청소년과 이 전라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가질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이와 같은 로드맵을 우리 사전에 우리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정말 하신 말씀 더 남아 있겠지만 이제 토론 시간이 다 마무리돼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열띤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 전라도의 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앞마당에 지금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정말 한반도 평화 시대 평화가 무엇인가 생각이 드는 건 그 시대에 우리 거꾸로 본 지도인데 완도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활동을 펼쳤던 장보고 그 시대가 당나라와 통일신라 그 주변 외까지 포함한 평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평화 시대에 가장 서로 주고받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잘 주고받은 장보고가 아주 엄청난 동북아의 평화와 물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걸 본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중요한 천재 이루의 시간이 온 것 같고 오늘 말씀 나눠보면 전라도가 그 중심이고 시작점에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앞 시간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천년을 맞는 전라도 고등학생 1000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영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란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하다. 천년을 맞는 전라도의 길도 평화와 공존, 번영의 길의 가치를 되새기며 주도적으로 우리가 길을 열어갈 때 그 의미가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전라도 천년맞이 특집 방송 마지막 편이 방송됩니다. 전라도 한반도 번영을 이끌다라는 주제로 4부가 방송되니까요. 마지막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